안녕하세요. 스승의 날은 저에게 가장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날입니다. 저희 가정에는 말 못할 사정이 있거든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딸아이는 스승의 날 선생님에게 드릴 종이 카네이션을 들고 문 밖을 나선 후 21년째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어요. 날씨는 무척이나 화창했고요. 아내와 5년 만에 가진 귀한 아이였습니다. 쉽지 않았던 임신이니 딸은 무척이나 저에게 소중하고 이쁜 존재였어요. 아빠는 우리 딸만 있으면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 이렇게 이쁘고 똑똑한 딸이 있는데, 그치? 아빠, 나도 아빠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아빠 딸이라서 너무 행복해. 저를 꼭 안으며 품에 쏙 들어오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이 너무 예쁘고 성격이 참 총명했어요. 교실에 소외된 학생이 있으면 항상 먼저 다가갈 줄 알았던 아이죠. 제가 교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특히나 아이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딸, 학교에서 누가 힘들어하거나 혼자 있으면 딸이 꼭 챙겨줘야 돼. 알았지? 그리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된다. 어이 참 아빠도 나 못 믿어? 걱정하지 마. 초등학교 내내 반장을 도맡을 정도로 리더십과 배려심이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문제의 그날 등교 시간이 한참 지나도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으니 아내에게 학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네? 아니 선생님 카네이션 드린다고 아침에 일찍 학교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도착을 안 했다고요? 깜짝 놀란 아내와 저는 버선발로 뛰쳐나갔어요. 아이 등굣길을 뛰어가며 애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김수진! 얘가 정말 어디 간 거야? 엄마 속 터지게. 빨리 제발 수진아. 저는 상황이 안 좋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죠. 헉헉거리는 숨소리를 내뱉으며 저희 아이가 실종됐습니다. 빨리 수사 좀 해주세요. 시큰둥하게 제 얼굴을 올려다본 경찰은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언제부터 안 보였는데요? 아침 8시 이후로 아이가 안 보입니다. 아직 지금 2시도 안 됐잖아요. 좀 기다려 보세요. 뭐 어디 샛길로 새서 놀고 있나 보죠.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인데 태평하게 남의 일인양 펜을 돌리며 말하는 경찰에게 화를 냈습니다. 자네 딸이어도 이렇게 태평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5년 만에 귀하게 낳은 딸이에요. 귀찮겠지만 제발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제발. 결국 말하던 도중 저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경장이 나와서 당장 수사를 하라며 지시를 내렸죠. 온 동네에 경찰이 돌아다니며 제 딸 이름을 부르니 동네 사람들도 무슨 일이냐며 얼굴을 빼꼼 내밀었습니다. 딸이 안 보여요. 사라졌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안 보여요. 딸이 다니던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랑 아이들이 저녁에 동네를 돌아다니며 수진아 수진아 이름을 불렀어요. 하루가 지나 동이 틀 때까지 애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울다가 기절하고 저도 피가 거꾸로 팽팽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각성 상태라 잠도 안 오고 이번에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애가 안 보이는데 막상 할 수 있는 건 뭐가 없더라고요. 그저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 봤냐고 물어볼 뿐이었어요. 이틀, 3일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다급해진 저는 근처 보육원을 돌았습니다. 혹시 최근에 새로 들어온 아이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사라졌는데요. 이렇게 생긴 아이를 보면 꼭 좀 연락해 주세요.
사례는 두둑히 드리겠습니다. 어느 보육원에서도 제 딸을 보았다는 곳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니 장난 전화도 많이 걸려왔습니다. 제 딸을 봤으니 부산까지 내려오라는 사람 때문에 내려갔지만 허탕을 친 적도 있었고요. 제 딸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 전화에 귀신이 흘린 것처럼 속아 넘어가 큰 돈을 건네준 적도 있었고요. 어떤 어르신은 아이가 혹시 죽었을지도 모르니 시체라도 찾게 장례식이라도 돌아다녀 보라는 말씀을 하셔서 또 전국에 있는 장례식장을 돌아다녔어요. 사람이 잠을 못 자고 근심 걱정이 마음에 쌓이니 얼굴은 잿빛이 되어버렸고 제 아내는 살이 20kg가 빠졌어요. 어금니 4개가 빠졌고 전 밤마다 딸 생각 때문에 이를 꽉 깨물고 잠에 드니 잇몸이 다 상했습니다. 저랑 아내는 어떻게든 아이를 찾아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집 팔고 차 타고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전단지를 돌리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달리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1년이 지나자 학교에서는 아이를 사망한 걸로 간주하였고 동네 사람들도 이쯤 되면 그냥 놔주라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그러시더라고요. 스승의 날 때 사라진 딸 때문에 그날만 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랑은 얼굴을 마주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여보, 미안해. 나 당신 얼굴 보는 게 너무 힘들어 죽어버릴 것만 같아. 아내는 각자의 길을 가자며 저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울증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버렸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앞이 막막하더라고요. 어쨌든 삶을 살면서 아이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저는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정신과를 다니면서 심리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으니 조금 괜찮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말이 아니었죠. 아마 실종 아동 가족들은 다 아실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저희 때문에 앞에서 웃지도 못하고 같이 있으면 다 같이 우울해지는 것 같아서 거의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엄청난 고립된 삶이 지속된다는 걸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직장 생활 외에는 따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실종 가족 모임에 들어가서 실종된 아이들을 위해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제도화를 만들어 법으로 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10개가 넘는 법안들이 통과가 되었고 상당 부분 개선이 되었죠. 10년을 넘게 그렇게 살았지만 무덤덤해질 때도 되었는데 쉽사리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매일 주말에 강변 고속터미널, 강남터미널, 서울역 등등에 가서 전단지를 돌렸어요. 그 후 10년이 더 흘러 약 2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고 거울 속에 저도 흰머리가 희끗 나 있는 중년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었을 때는 30대 남짓한 젊은 아빠였는데 말이죠. 딸아, 너 때문에 아빠가 잘 때도 문을 못 잠궈. 언젠간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니? 아빠가 네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를 아니? 너 살아있다면 아빠가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눈앞에 나타나주라. 응? 딸이 실종된 지 20년 정도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제가 그때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일어났거든요. 몸에 암도 생기고 친하게 지냈던 지인에게 배신도 당하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인생의 연속으로 비극적인 일이 생기는 건지 신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죽자.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죽어버리자. 저도 모르게 미친 사람처럼 머릿속에 죽음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울한 표정을 잔뜩 지으며 학교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옆반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선생님, 보안 요원분께서 연락이 왔는데
교문 쪽에서 선생님을 누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심장이 쿵쿵댔습니다. 누가 날 기다리는 거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교단에 나가보니 고급 세단이 한 대 서 있더라고요. 창문 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양복을 쫙 빼입은 한 청년이 나오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망설이며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누구시죠? 어떻게 찾아오신 거죠? 저 카페에 가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당신이 누군지 알아야 이야기를 하던가 말던가 하죠. 누구시냐고요? 잔뜩 예민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성질을 냈습니다. 저 수진이 친구예요. 눈이 휘둥그레졌죠. 죽은 내 딸의 친구라니. 어쩐 일로 날 찾아왔냐며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한참 동안이나 말을 잇지를 못했어요. 그리고서는 무릎을 꿇고 갑자기 죄송하다며 펑펑 우는 겁니다. 아버님,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그렇게 죄송하단 거요? 울지만 말고 좀 이야기 좀 해보게나. 자네 무슨 일인데 20년 만에 내 앞에 나타나서 내 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청년은 차 뒤쪽에서 박스를 하나 꺼내서 저에게 건네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야? 뭔데? 박스를 바닥에 툭 놓고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은 제가 딸에게 20여 년 전 생일 선물로 준 분홍색 작은 가방이었기 때문이에요. 자네 뭐하는 사람인 겐가? 대체 어떤 놈이길래 내 딸한테 내가 선물로 준 가방을 들고 있는 게야? 알고 있는 게 있는 겐가? 빨리 말하라며 감정이 고조된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말을 꺼내더군요. 사실 저는 왕따였어요. 절 지켜준 유일한 친구가 수진이었고요. 이 가방도 제가 왕따 당하고 가방을 뺏기는 바람에 서러워서 골목에서 울고 있을 때 수진이가 저한테 건네준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수진이한테 내가 꼭 커서 강한 사람이 되면 너에게 다 갚아줄 거라고 고맙다면서 울었었는데 그 다다음 날 수진이가 실종됐어요. 근데 저는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가난한 남잔데 집에 가면 수진이가 준 가방이 있으니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더라고요. 제 앞에서 펑펑 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꼭 성공해서 수진이를 찾겠다고. 그리고 다시 만나서 고백하고 이 가방 돌려주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변리사도 되고 그랬는데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이 수진이 찾으면 꼭 전해주세요. 이 가방 찬석이가 수진이 좋아했다고 오랜 시간 동안 널 찾았는데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아버님은 수진이 꼭 좀 찾아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늘 수진이가 사라진 그날인 스승의 날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는데 이젠 이 고통을 그만 느끼고 싶네요. 제 손에 그 가방을 쥐어주고 청년은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저이지만 기분이 싸늘했습니다. 청년이 마치 세상을 떠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여기는 학교 교문 앞이니 자네 차를 타고 좀 카페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괜찮겠나? 네, 그럼요 아버님. 소매로 눈물을 닦은 청년은 차에 저를 태웠습니다. 차 발시트를 보니 검정색 봉지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약통들이 가득했습니다. 살짝 보니까 수면제였어요. 전속으로 수면제를 먹고 죽으려고 했구나.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저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버텨왔지만
최근에 힘들어서 수면제를 먹고 세상을 떠나고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봤기에 알아챌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남자 둘이 카페에 도착해서 한참을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참다가 결국 서로 눈이 마주쳐 대성통곡을 했어요. 저는 그 청년에게 고맙더라고요. 나 말고 우리 수진이를 아직까지 잊지 않고 찾아준 사람이 있었다는 게. 나는 수진이 찾는다고 말일세. 집도 재산도 다 날려먹었다네. 가족이랑도 뿔뿔이 흩어지고 인생사 혼자 살아왔다네. 그런데 자네는 왜 죽으려고 하는 겐가? 제가 죽으려고 하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눈이 동그래지며 청년은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딱 보면 알지, 이 사람아. 죽지 말고 자네 나랑 끝까지 수진이 찾아보게나. 나 혼자로는 역부족이야. 안사람도 수진이 그렇게 되고 나서 세상을 떠나고 나도 떠나고 싶었는데 나까지 떠나버리면 나중에 우리 수진이가 어떻게 가족품으로 돌아오겠나. 그러니 수진이 찾을 때까지 자네가 죽지 말고 도와주게나. 청년은 제 손을 꾹 붙잡으며 알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어릴 때 극심한 왕따에 괴롭힘으로 트라우마에 허덕인 아이를 구해준 천사 같은 한 소녀. 몸도 약하고 집도 가난한 자신을 유일하게 편견 없이 바라봐주고 괴롭히는 애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낼 줄 알았던 그 소녀. 제 딸이 그 소년에게는 천사보다 더 천사 같은 존재였나 봅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도 가슴에 사무쳐 딸 낳은 아비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거예요. 수진이 생각이 나서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평생 소원이 수진이 착해 해달라고 하는 거였답니다. 전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비록 딸을 잃어버렸지만 그 대신 아들을 얻었구나. 찬석이라는 아들이 내게 생겼구나. 우리 딸이 만약에 하늘에 있다면 딸이 보내준 귀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청년과 저는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며 긴밀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3년이 더 흘렀고 청년은 내일 모레 40을 앞두고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여김없이 스승의 날에 저를 찾아왔죠. 자네, 이제 나는 괜찮다네. 내 걱정하지 말고 자네도 자네 인생 살아야지. 나야 아빠니 우리 수진이 찾는데 온 인생을 다 바쳐도 자네는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 아니겠는가.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난 자네가 결혼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네. 조금만 더 찾아보고요. 조금만 더요. 대쪽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날 장기 실종 아이 찾기 정부 프로젝트로 유전자 등록하는 게 나왔다며 저에게 정보를 주더라고요. 아버님, 혹시 모르니 유전자 등록하러 경찰서 가요. 요즘 리멤버라고 실종 아동 찾기 팀이 꾸려졌대요. 거기서 유전자 등록도 해주고 뭐 해외에 있는 기관이랑 연계해서 이것저것 프로젝트를 하나 봐요. 그간 수많은 희망 고문 때문에 어지간한 거에 덤덤해진 저지만 또다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올라오더라고요. 자네 고맙네. 역시 자네가 어려서 이런 정보가 빠른 듯 싶어. 당연히 해야지. 내가 딸내미 찾겠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지. 경찰서에 가서 입안 안쪽과 코 쪽을 면봉으로 비벼 유전자 키트를 제출했어요. 그러고 나서 새까맣게 까먹고 저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3통이나 연락이 온 겁니다. 순간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문자 메시지함을 보니 경찰서 쪽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실종 프로파일링으로 따님과 인적이 비슷한 성인 60명을 추렸고 그 중에서 또 8명으로 추려졌습니다. 더 자세한 수사를 위해 문의드릴 사항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심장이 쿵쿵거리더라고요. 찬석이에게 전화해 함께 경찰서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희가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
보육원을 졸업한 아이들의 행적이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난항을 겪고 있네요.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불렀어요. 경찰이 예상하고 있는 대상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저에게 딸과 비슷하냐 물었지만 하나같이 제 딸이 다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희망 고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찬석이에게 미안하더라고요. 자네는 이쯤 되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준 것 같아. 이젠 자네 수진이 그만 있고 자네도 자네 인생 살게나. 내게 연락하지 않아도 되네. 아버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가지 말라고, 날 떠나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남의 자식을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가서 딸아이의 가방을 보며 깡소주를 들이켰습니다. 교사일도 퇴직하게 되었고 저는 속세에 미련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걸 다 놓아버리면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저냥 살다가 딸 곁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딸을 그리워하며 매일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우리 아가 어디 있나? 아빠가 이토록 애타게 찾고 있다는 걸 우리 아간 알고 있을까? 별을 보며 달을 보며 말했죠. 달님, 별님, 우리 딸 어디 있는지 좀 아시면 알려줘요.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예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나 못되게 산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나한테? 감정이 북받쳐 오른 저는 눈물과 함께 수면제를 입안에 다 털어넣었습니다. 딸, 아빠도 딸 곁으로 갈게. 잠들었어요. 그 뒤로 아무런 기억이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겁니다. 누가 정말 아주 차가운 얼음을 계속 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뭐지? 나 지옥인가? 이곳이 지옥인 건가? 나 지금 죽은 건가? 간신히 눈을 뜨니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흰 벽일 뿐. 천국인 건가? 그때 찬석이가 보이는 겁니다. 제가 눈 뜬 걸 본 찬석이는 의사쌤, 여기 환자 눈 떴습니다. 의료진이 와서 저의 맥박을 체크하고 동공 상태를 확인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는 수면제를 먹고 쓰러져 있었고 찬석이가 제가 있는 곳에 찾아와 쓰러진 저를 발견한 거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핸드폰도 안 되는 상태였고 제 행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찾아온 거냐고 물으니 찬석이는 화를 내며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왜 약속 안 지키세요? 수진이 찾기로 했었잖아요. 아버님 왜 전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수진이 찾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수진이를 찾았다니 내가 잘못 들은 거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찬석이는 그간 있었던 일을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유전자 등록을 한 사람의 표본이 너무 적어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찬석이는 전국에 있는 모든 복지관과 아동보육시설에 전화를 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그곳을 졸업하거나 거쳐간 사람들의 명단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실종 아동 찾기 유전자 등록을 해달라는 문자를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대부분의 실종 아동들이 자신들이 실종이 된지 모르고 부모한테 버려졌다고 생각을 해서 반발심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를 찾으려고 하다가도 포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외국에 있는 기관에도 영어로 메일을 전부 돌려서 연락을 취한 겁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니 수사기관에서도 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일을 해주신 거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결과가 하나 나왔다고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는데
저는 산속에 들어가 있으니 연락이 안 된 거죠. 맨 처음 유전자 등록하러 찬석이와 함께 경찰서에 갔을 때 그때 잃지 않은 분이 찬석이에게 연락을 해서 저를 찾으러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쓰러져 죽기 직전에 저를 발견한 거였고요. 찬석이 네가 정말 사람 여럿 살리는구나. 여럿 살려. 수사팀은 출입국 관리청의 협조와 누리 소통망 조사를 통해서 외국에 있는 걸로 추정되는 제 딸의 거주지를 확인했습니다. 주식하고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협조한 끝에 유전자 재감정을 실시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전자 결과 일치. 네,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딸은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첫 만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딸을 보자마자 너무나도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가슴 속으로부터 차오르는 정말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아빠, 아빠. 딸아, 수진아, 내 딸 수진이 맞니? 정말 맞구나. 꿈에서도 그리워했던 내 딸 수진이가 맞아. 서로를 부둥켜 얼싸안고 울었어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어떻게 된 일이라며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 그 사람과 같이 길을 가다가 그리고 길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무슨 시설이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갑자기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저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고요. 미국으로 넘어가서 10대 시절을 보내다가 양부모님들이 문제가 있어서 경찰 당국에서 아이 보호 차원에서 또다시 저는 미국 시설로 들어가게 되었고 대학 진학을 미국에서 하지 않고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다가 일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갔고 그때 제가 10대 때 임시로 있었던 미국의 보호소에서 한국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실종 아동 찾기를 하고 있으니 등록하라는 연락이 왔죠. 그래서 등록했고 몇 년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맙소사, everything, 이게 끝이에요. 나는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왜 그랬지? 근데 그건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눈에 밟혔던 남자애가 있었고 내가 살던 집이 있었다는 것을요. 파편적으로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딸이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아이들은 실종 당시의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버려진 아이들은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지만 실종은 또 아닌가 봅니다. 그 당시에 홀트 복지회관이라고 아이들을 외국에 입양을 보내면 지원금을 받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때 우리나라 아이들이 많이 외국으로 넘어갔다고 했어요. 아마 제 딸도 그런 케이스로 고아도 아닌데 외국으로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찾았다는 게 너무나도 천만 다행이었죠. 딸아, 엄마 보러 가자. 네 엄마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 저는 집에 가서 딸에게 엄마와의 사진이 가득 담긴 앨범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먼지가 수북히 쌓인 20년도 더 된 앨범. 아내가 떠난 이후 가슴이 아파서 펼쳐보지 못했던 것이기에 저도 딸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와 사진을 찍은 걸 본 딸은 그제서야 나 기억나? 엄마 기억나? 소리를 치더라고요. 엄마가 나 학교 끝나고 오면 고구마 마탕 해주고 아빠가 나 등교할 때 맨날 사랑한다고 해줬잖아. 나도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 갑자기 막 머릿속에서 떠올라. 맞아. 기억하는구나, 수진아. 아빠, 엄마 어딨어요? 엄마도 보러 가자. 엄마 보고 싶어.
고개를 푹 숙인 저는 무엇라 설명해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아빠가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간 힘들었던 집안 사연을 들려주고 저는 딸과 함께 아내가 있는 선산에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간 묘소였어요. 여보, 오랜만에 왔지? 당신이랑 약속 지킨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나 죽기 전에 약속 지켰네. 꼬박 30년이 걸렸어. 여보, 우리 수진이 살아있었다. 우리가 성공했어. 여보도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걸리를 담은 종이컵을 3번 돌린 뒤 엄마의 묘소에 뿌려준 수진이는 영어로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추스린 뒤 봉분을 꼭 끌어안더라고요. 엄마가 눈앞에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와락 안기겠지만 엄마가 없으니 이렇게라도 엄마를 안아봐요. 그날 하늘이 우중충하고 비가 조금씩 떨어졌는데 정말 신기하게 딸이 아내에게 인사를 하고 말을 하니 흐렸던 하늘이 맑게 개고 해가 나오더라고요. 마치 하늘도 저희 부녀를 가엾게 여기는 듯했습니다. 저는 딸을 데리고 옷도 사주고 그간 해주고 싶었던 거 해주지 못했던 걸 원 없이 한풀이 하듯이 다 해주려 했었어요. 그치만 딸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한테 뭐 해주려고 안 해도 돼. 난 그냥 아빠가 내 옆에 있다는 게, 나한테도 아빠가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그냥 감사해. 성숙한 딸이었습니다. 딸은 미국의 일 때문에 2주 뒤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냐고 하니 한국에서는 일자리를 찾기 힘들고 아마 미국에서 당분간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한시라도 딸이랑 떨어지기 싫은 저였습니다. 딸과 보낸 2주는 정말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죠. 집에서 짐을 싸던 딸은 저에게 갑자기 묻는 겁니다. 아빠, 이 가방 내 거 아니야? 예전에 내가 메고 다녔던 거 아니야? 이 가방이 어떻게 아빠한테 있어? 이거 내가 친구한테 준 건데. 맞다. 찬석이를 만나야지. 너 찬석이 기억나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어렴풋이 어떤 남자가 내 기억 속에 있어. 되게 착하고 조용한데 지켜주고 싶었던 아이였어. 맞아. 나 그 아이가 기억나. 걔한테 준 가방이었거든. 걔도 보고 싶다. 이상하게 부모님은 생각이 안 나도 그 아이는 막 꿈에서도 나오고 그랬어. 저는 찬석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이 녀석아, 미안하다. 내가 딸 만난다고 신나서 너한테 연락 한 통 못했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좀 어때요? 한국 적응 잘했어요? 하고 말고 수진이가 널 기억한대. 종종 네가 생각이 났대. 그러니까 같이 빨리 만나자꾸나. 카페에서 둘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30분 동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먼저 말할 것도 없이 입을 떼자마자 서로 펑펑 울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저는 마치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견우와 직녀가 오랜 시간 끝에 만난 것처럼 보였어요. 원래 하나였던 것이 둘로 찢어져 가슴 아프게 그 사랑을 느끼는 드라마의 장면 같았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었지. 내가 꼭 멋진 어른이 돼서 너한테 빚진 거 다 갚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늦었어. 널 힘들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누군가 오랫동안 날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찬석이는 그녀가 다시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화상통화를 하며 저희는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만은 연결되며 시간을 보냈어요. 딸은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따로 집을 구했고요. 한국에 정착하고 싶고 직장을 구하기 전에는 일시적으로라도 영어 강사로 일하면서 먹고 살겠다면서요. 저는 물심양면으로 딸을 도와주었고요. 다행히 영어를 할 줄 아는 덕에 영어 강사 일은 금방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나오지 않는 딸이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란 쉽지 않았어요. 현실은 현실이더라고요. 저도 이미 실종된 딸을 찾겠다고 집도 팔고 온 집안의 살림살이를 거덜낸 상태였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아빠가 미안하다. 금전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가슴이 너무 아프네. 아빠,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금지해요. 우리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얼마나 충만한데 감사하자 우리.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찬석이가 전화가 온 겁니다. 아버님, 혹시 수진이 그 가방 저 다시 주실 수 있을까요?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데? 다름이 아니라 뭔가에 말하는 걸 망설이는 겁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알고 보니 제 딸에게 고백을 하려고 그 가방을 잠시 달라고 한 거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 가방을 다시 너에게 줄 날만을 고대했다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내 마음속의 첫사랑은 너였고 만나고 나서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요. 저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찬석이 같은 녀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정도로 순해 보인 남잔 제가 살면서 본 적이 없었죠. 저도 부디 저 둘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고요. 결국 찬석이는 고백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딸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었고요. 찬석이는 저에게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어요. 아버님, 말 안 해도 다 안다. 자네라면 당연히 내 딸이랑 결혼하는 게 맞는 거지. 정말 자네한텐 다 표현 못했지만 자네 덕분에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네. 죽음의 문턱 앞에서 날 구해준 것도 자네 아니겠는가?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 딸은 어릴 때 그 모습으로 제 품에 쏙 안겨 고맙다며 포옹을 했어요. 둘은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마냥 행복했으면 좋겠는 둘의 결혼 생활이었지만 쉽지 않았나 봐요. 왜냐면 둘은 아이를 너무너무 원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딸은 그게 여자로서 속상하다며 매일 힘들어하고 우울했습니다. 찬석이는 괜찮다고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된 거라며 마음을 달랬지만 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난 어릴 때부터 가족이랑 떨어져 살아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너무 큰 사람이야. 그래서 꿈이 아이 낳고 복작복작한 가정을 꾸리는 거였거든. 그게 내 인생의 꿈일 정도로 중요했는데 내가 불임에 가까운 몸이라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어. 너무나 가슴 아파했어요. 저도 뭐라고 달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제 맘 같아선 딸이 그간 너무 힘들어했으니 자식 키우면서 희생하지 말고 여행 다니면서 남편이랑 행복하게 하루하루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거든요. 근데 또 자녀 계획은 부부의 문제이니 제가 더 이상 깊게 관여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둘은 괴로워했어요.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딸, 아니면 보육원이나 힘들어하는 아이들 돌보면서 사는 건 어때? 가족이 필요한 거면 그게 가장 쉬운 방법 아닐까? 아빠 너무 고맙다고 말하는 겁니다. 찬석이도 좋다고 찬성했고요. 워낙에 찬석이는 애가 착하고 아내 바보라서 아내가 좋다고 하는 건 다 찬성해주는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매주 보육원에 봉사를 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나중에는 경기도 쪽으로 집을 옮겨서 관련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제 딸은 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해서 사회복지과를 졸업했고 후에 자격증을 따서 보육시설 운영을 했고요.
찬석이는 변리사로 일하면서 자금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선한 영향력을 펼치면서 인생을 사는 부부가 되었어요. 실종된 딸 찾느라 부모님 걱정 끼쳐드려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시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 혼자가 된 저도 적적한 마음에 딸이 운영하는 보육원에 자주 가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처음엔 힘들기도 하고 어릴 때 아이 찾는다고 고생했던 트라우마가 올라와서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시설을 운영하면서 재정적인 문제로 딸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 때로는 그 아이들이 너무나 밉기도 했거든요. 보육원이라고 애들이 다 착하고 순한 게 아니라 상처받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엄청난 인내와 포용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늘이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내리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매일매일 봉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았죠. 그러다 보니 복이 오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을 일이 생겼는데 수술을 해야 하는데 피가 부족해서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어요. 제 상황을 알게 된 보육원을 졸업한 아이들이 한 걸음에 달려와 헌혈장 120장을 건네고 간 거였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어떻게든 도와줘야 한다며 싹싹 긁어 모은 거였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눈물이 나던져. 내가 너희들을 키운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키운 것 같다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이가 결혼 15주년을 맞아서 늦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둘이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먹고 사는 게 힘들기도 하고 딸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하고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어서 결혼식 하기를 싫어했거든요. 여보, 그래도 여자로서 이쁜 드레스 입고 사진 남겨야 하지 않을까? 난 당신이 남들이 하는 건 다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늦었지만 우리 결혼식 올리자. 어? 설득 끝에 딸은 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양복을 차려입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제 딸의 결혼식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 모두가 이건 기적이라고 하면서 다들 구경하러 오셨고요. 예전에 딸과 함께 살았던 동네 사람들도 기억하고 오셔서는 딸 얼굴을 보며 눈물을 훔치고 가시기도 했고요. 손을 꼭 붙잡으며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요. 결혼식 하기도 전에 눈물을 서로 흘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행진과 함께 그 둘은 영원한 기약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결혼식장 전체에 불이 꺼진 겁니다. 뭐야, 이 좋은 날에 정전이라도 난 거야? 아이고, 그러게 이 집안 왜 이렇게 팔자가 기구한 거야? 실종됐다가 찾은 딸내미 결혼한다는데 하늘은 안 도와주고 뭐 하는 거야? 그때 신랑 신부 객석에서 턱시도를 입은 아이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깜짝 공연을 펼친 겁니다. 그 아이들은 제 딸과 사위가 수년간 운영했던 보육원을 졸업하거나 그곳에 다니고 있던 녀석들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본인들끼리 보육원 원장쌤 부부를 축하하기 위해 기획한 공연이었던 겁니다. 저희 가족에게 특별한 스승의 날, 그날의 결혼식을 올린 부부에게 아이들은 카네이션을 한 송이씩 가져와 춤을 추며 전달했고 거의 100송이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카네이션이 딸내미와 사이의 손에 들렸습니다. 그중에 대표로 나온 꼬마가 마이크를 잡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를 마음으로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스승님이자 부모님인 수진 엄마, 찬석 아빠, 우리가 엄마 아빠이자 선생님인 수진 찬석 원장님의 결혼을 너무 축하해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거의 정말 수십 명의 아이들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르며 수화를 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정말 스승의 날 제 딸을 잃어버린 트라우마로 가득해 그날만 오면 깡소주를 들이켰던 그날. 너무나도 저에게 축복이자 감사로 뒤바뀐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구나.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너무나도 감동적인 결혼식이 끝나고 식장을 나오는 모두가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아붓고 나왔네요. 저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생에서 해야 할 건 다 한 것 같아요. 정말 든든합니다. 우리 보육원 아이들이 내 딸이랑 사위를 지켜주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식장을 찾아와 주신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네요. 지역 신문에도 작게 소개가 된 저희 딸과 사위의 결혼식, 아마 전 절대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스승의 날이 다가올 때면 늘 힘들었는데 올해 스승의 날은 힘들지 않고 그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자 스승이란 말이 있잖아요. 스승의 날이긴 하지만 또 부모님의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나를 낳아서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우리 부모님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도 우리 딸에게 내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을 전했네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저도 앞으로 남은 인생은 아이들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아직도 한국에는 부모를 찾지 못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실종 아동 신고가 접수가 들어오면 더 빨리 모든 보육원이 체계적으로 연락망을 구축해서 아이들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 실종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사랑과 관심으로 주변 이웃을 살피길 간곡히 소망하고 싶네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